근데 교수님 저 조그만한 저 고체 덩어리에서 뭐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뿜는 거예요? 그 라듐 같은 방사성 원소 내부는 이게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제 안정된 상태로 이렇게 변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던 입자랑 에너지를 막 바깥으로 다 이렇게 방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라듐이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는 그런 원리에 해당이 되죠. 또 방사선이. 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 그리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라듐이지만 완전히 순수한 형태의 그 라듐을 추출하는 건 당시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친 연구 끝에 마리 큐리는 0.1g의 순수한 라듐을 분리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와, 역시 의지의 상 드려야 돼. 마리 큐리. 짜릿해. 라듐 등장과 함께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게 한 효과가 드러났는데요. 자, 대체 뭐였을까요?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하니까 뭔가 나쁜 세포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네, 맞습니다. 바로 라듐이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와, 항암 치료에 쓰였어요? 네. 보고에 따르면 암이 라듐 광선에 의해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의사들은 라듐 광선이 종양을 치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저건 진짜 혁명 의학계에서도. 맞네요. 혁명이지. 네. 지금도 쓸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왜 암으로 왜 죽는 거예요? 현재 실제로 암에 걸리면 방사선 항암 치료를 받게 돼서 항암 치료로 암세포를 죽이는데 그 효과가 바로 라듐을 발견한 이때 처음 밝혀진 거죠. 와. 그리고 지금 그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도 마리 큐리 덕분인 거네요.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라듐 덕분에 항암 치료가 확 넓어졌다고 할 수 와, 있겠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이후 의학계와 언론계에서는 라듐의 의학적인 효과에 집중 조명하기 시작을 해서요. 그래서 라듐을 쪼였더니 피부병이 낫다. 그다음에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확실히 치료가 되더라.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암을 치료하는 라듐이라면 다른 병들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강하게 믿음을 갖게 되고 전 세계에서 정말 라듐 열풍이, 라듐 광풍이 불게 됩니다. 그리고 희석시킨 라듐 화합물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면서 상상할 수 있는 그 대부분의 제품에 라듐 화합물들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자,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당시의 광고를 한번 볼까요? 화장품이야? 라듐앤도 라디아. 화장품이네. 종류별로 다. 맞습니다. 바로 라듐이 들어간 화장품 광고인데요. 그래서 젊은 여성들은 문자 그대로 이렇게 환한 미소를 만들겠다고 그 라듐 제품을 직접 자신의 치아 그리고 입술에 바르기까지 했습니다. 와. 윤호준 씨, 라듐 또 네. 어떤 곳에 활용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곳뿐만 아니라 먹는 제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와. 놀랬죠. 그때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여겨져서 하하. 그냥 먹어도 좋은 줄 알고. 그래서 라듐이 들어간 초콜릿입니다. 근데 엄청 비쌌겠네요. 그러니까요. 고급스러워 보이죠. 또 라듐을 넣은 생수입니다. 에? 저 생수병 보면은 미 특허청 인증 방사능수라고 써 있습니다. 와. 그렇게 광고를 하는 와, 어떡해. 저 물을 건강에 좋다고 부자들이 엄청 사 먹었대요. 방사능을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쵸, 방사능을 어떡해.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온 세상에 방사능 그냥 핵폭탄을 누가 쏜 거랑 똑같은 거네요. 와. 피폭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피폭. 어떡해. 와. 근데 어쨌든 이 라듐이 들어가면 선생님 이게 방사선을 내뿜는 거잖아요. 이게 위험성을 그냥 아예 전혀 몰랐으니까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네. 지금이야 뭐 강한 방사능이 인체에 위험하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상태고 또 체르노빌 원전 폭발,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사건 이런 게 언론 통해서 방사능 위험성이 무섭게 각인이 되기도 했었죠. 근데 당시에는 방사능이라는 말이 막 처음 만들어지고 막 연구가 시작되던 초창기여서요. 그래서 사람들은 강한 방사능을 가진 라듐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퀴리 부인도 몰랐는데 뭐. 그치. 네. 본인도.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라듐 연고, 라듐 치약, 라듐 성냥
라듐이 들었다는 온갖 제품들이 출시가 됐죠. 와. 심지어 미국에서는 라듐을 이렇게 발라서 형광빛 나는 옷을 입고서 그 라듐 쇼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와, 그럼 모든 제품을 다 썼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라듐만 들어갔다 하면은 모든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이런 일들이 연달아 터지고 법정 투쟁까지 이어졌지만 실제로 그 재판 결과는 너무 늦게 나왔고 사람들은 라듐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유해성에 대해서는 계속 반신반의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회사에서 인정도 안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자기 회사에서도 인정을 안 했고요. 그치, 암을 치료한다는 성질인데 그러니까. 저렇게 암이 생길 거라는 한순간에 건 말이 안 그냥 되니까. 나가니까. 맞습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 벌어진 또 다른 사건이 세상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되죠. 미국의 에벤 바이어스라는 한 사업가의 사례였는데요. 이 사람은 어느 날 이제 부상을 당해서 치료약으로 라듐 생수를 처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라듐 생수를 이후 무려 4년간이나 매일매일 마셨다고 하는데요. 어떡해. 자, 이런 얼굴에 사람이 어떻게 됐을지 애프터.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떡해. 아니 저 지경 될 때까지 마셨다고? 말도 안 돼. 아니 지금 아우, 너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거? 턱이 날라갔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아까 주기율표에서 얘기했듯이 그 라듐이 칼슘족에 있어요. 그럼 뼈에 영향을 많이 주는 그 족 원소들이거든요. 그래서 라듐이 특히 뼈에 더 치명적인 괴사를 일으키거나 뼈를 삭게 하고 구멍 뚫리게 하고 이래서 저런 그러니까 칼슘 대신 몸에 그게 그 축적되는 축적이 되는 거죠. 어우 어떡하냐. 네. 이 사람은 턱뼈에 암이 걸려서 결국 뼈가 아예 이제 부스러져 버린 건데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 속에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 시신에서조차도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능이 방출이 돼서 결국 이렇게 나부를 봉해서 묻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혹시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 다음에서야 이제 위험성을 인지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라듐 부작용이 밝혀지게 된 건 한참 후였습니다. 1930년대가 되어서야 라듐 공장 소녀들이 법정 투쟁에서 승리하면서 라듐의 위험성이 전 세계로 알려지죠. 그리고 이즘에 라듐이 든 제품들의 끔찍한 부작용도 수면 위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당시엔 라듐이 가진 숨겨진 이면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이처럼 훗날 라듐에 대한 위험성이 밝혀지긴 했지만 마리 퀴리가 라듐 추출에 성공했을 당시만 해도 라듐 상품에는 퀴리 이름이 도용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라듐이 인기를 얻을수록 과학자로서의 퀴리의 명성도 같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마리 퀴리는 드디어 깜짝 놀랄 만한 전보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곧 편지가 갈 겁니다. 바로 노벨위원회에서 마리 퀴리가 순수한 라듐을 추출한 공로에 대해 노벨 화학상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와, 짜릿하다. 환희에 찬 느낌이었을 것 얼마나 같아요. 행복할까요? 이번엔 14억 혼자 갔네요. 혼자 가죠. 예스. 혼자 가야죠. 혼자 가요. 그런데 얼마 뒤 노벨위원회에서 날아온 편지를 본 마리 퀴리는 크게 당황하게 되죠. 당황한다고? 네, 바로 노벨상 시상식에 오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이유는 바로 마리 퀴리의 불륜설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불륜? 네. 우리는 마리 퀴리 당신이 12월 10일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당신이 상을 받으러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군요. 당신이 결백하다는 게 밝혀질 때까지 상을 받지 않겠다고 편지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정리하면 아니, 무슨다고? 정리하라는 것까지 얘기했다고. 남자가 그기까지 그렇게 해요? 노벨 위원회에서? 네. 당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의 신문에서 마리 큐리의 불륜을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당시의 기사 내용은 마리 큐리와 랑주뱅이라는 남자가 불륜을 일으키고 있다며 마리 큐리를 비난하는 거였습니다. 랑주뱅?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또 꼬투리 잡는 거 아니에요 또? 사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길 바라요. 난 사실일 것 같으니까 노벨 위원회에서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완전 모범생인데 불륜을 했을까요? 원래 늦바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맞아. 공부만 하신 분인데. 만약에 근데 불륜을 했으면 그거는 알고 한 당연히 거잖아. 안 되는 거죠. 알고 한 거니까. 네, 불륜은 사실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상대는 5살 연하의 동료 물리학자였던 폴 랑주뱅이었죠. 랑주뱅은 잠수함 탐지에 쓰는 초음파 기술, 그 소나라고 하는 기술을 발명한 과학자로 그 역시 나중에 여러 차례 노벨상 후보에 오르게 되는 대단한 물리학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랑주뱅에게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에이. 김수현 씨, 네. 연구에만 그렇게 매진하시다가 어떻게 랑주뱅과 불륜을 하신 거예요? 랑주뱅은 사실 더 문제가 됐던 게 남편 피에르 큐리의 제자예요. 에? 그래서 피에르가 죽은 후에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고요. 그래서 폴 랑주뱅은 피에르 큐리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I know what you have lost, Mary. You are the best woman I've ever met. 연인으로 발전했는데 나중에는 사실 아파트까지 빌려서 같이 지낼 정도로 비밀 데이트 거기서 네. 한 거예요? 그런데 불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둘의 불륜 사실을 랑주뱅의 아내가 알아챈 거죠. 들켰다. 랑주뱅 아내는 직접 마리 큐리를 찾아가서 8일 안에 프랑스를 떠나지 않으면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무서운 협박을 날렸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프랑스 온갖 신문에는 마리 큐리가 랑주뱅에게 썼던 그 편지, 연서까지 실리면서 비난이 막 쏟아집니다. 아마 이 편지는 기자회에서 약간 각색됐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있는데요. 자, 그럼 그 내용이 뭐였는지 소연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만약 당신 아내가 당신의 아이를 또 낳는다면 저는 당신과 헤어질 겁니다. 당신을 위해 인생과 지위를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지만 모욕을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부인과 사이좋게 지내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거였겠죠. 자, 이 기사가 나간 후에 프랑스 반응은 어땠을까요? 또 온갖 욕이. 또 마녀 사냥했겠죠 또. 왜 외국인 여자가 프랑스의 한 가정을 파탄내냐. 그렇다. 네. 마리 큐리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여성인 주제의 과학을 하냐? 라고 하는 그 여성 과학자라는 이유로 홀로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기사를 본 프랑스 사람들이 마리 큐리 집 앞으로 막 모여서 나쁜 외국 여자 끌어내라 이러면서 돌을 던지기도 했었죠. 한순간에 그냥 막 불륜하는 거. 그 외에도 이때 나온 기사 중에는 이제 선동성 가짜 뉴스들도 정말 많이 포함이 됐었는데요. 마리 큐리 남편인 피에르 큐리가 아내 불륜 사실을 알고서 스스로 마차에 몸을 던져서 목숨을 너무 끊었다. 크다. 이런 가짜 뉴스까지 그때 퍼지게 됐던 거죠. 전혀 상관없는 일까지 엮어버렸네요. 네. 불륜 사건은 일파만파 번져 나가게 됩니다. 더 커졌네요. 네. 결국 마리 큐리는 두 딸들을 데리고 피신을 해야 했는데요. 이때 마리 큐리는 정말 죽을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불륜설 때문에 노벨상도 지금 뭐 거절하라는 이런 편지도 받고 마리 큐리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나요? 네. 마리 큐리는 고민 끝에 세상의 비난에 도리어 정면 돌파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 멋지네요. 네. 결국 1911년 마리 큐리는 당당히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이때 마리 큐리 나이가 44세였습니다. 와, 대단하다. 서로 다른 과학 분야에서 연달아서 노벨상을 탄 건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남편 없이 단독으로 노벨상을 타게 된 마리 큐리는 1914년 7월이 됐을 때 프랑스 파리에 라듐 연구소를 열고 라듐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아수라장이 된 프랑스를 보고 마리 큐리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죠. 아, 떠나야겠다. 그렇죠. 위험하면 떠나야 되는 게 당연한 생각인데 바로 엑스레이 장비가 실린 구급차를 만들어서 직접 아. 전쟁터에 나가기로 한 겁니다. 그 부상병들을 치료하러 간 거예요? 네. 이를 위해서 마리 큐리는 병원에서 속성으로 엑스레이 진단법과 해부학을 배운 다음에 해부학을 속성으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야, 진짜. 자, 마리 큐리는 개조한 구급차를 이끌었는데 그 구급차를 리틀 큐리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마리 큐리는 이때 기부를 받고 사비까지 다 털어서 저렇게 엑스레이 장비가 달린 리틀 큐리 20대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 큐리는 직접 리틀 큐리를 운전했는데 1차 대전 기간 동안 리틀 큐리로 도움받은 부상병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았다고. 정말 의학상까지 다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리의학상까지. 네. 네, 전쟁이 끝난 뒤에 마리 큐리는 연구소로 돌아가서 다시 라듐 연구에 몰입하기로 하는데요. 이런 호응을 얻게 되자 그간 마리 큐리에 대해서 좀 적대시했던 프랑스 내부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야, 그럼 교수님 이제 뭐 마리 큐리 앞길은 뭐 거의 꽃길이네요, 그냥. 네,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때부터 건강? 마리 큐리는 건강이 심각하리만큼 악화가 돼서요. 오랜 기간 방사능 물질을 연구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사능에 이제 피폭이 됐던 거죠. 마리 큐리 젊은 시절부터 방사능 물질을 연구했지만 아무런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라듐을 추출하는 과정 중에는 지금 1급 발암물질로 구분이 되는 라돈가스를 이렇게 흡입을 하게 되는데요. 라돈가스요? 네. 그 결과 마리 큐리는 전신이 쇠약해져서 귀에서 이제 커다란 이명이 들리고 백내장이 심해져가지고서 서서히 이제 눈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떡해. 하지만 큐리 연구소에서는 멈추지 않고 연구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마리 큐리를 대신해서 이 인물이 열정적으로 연구를 이어갔기 때문인데요. 누구였을까요? 아인슈타인 아니야? 따님. 이렌. 네, 맞습니다. 바로 큰딸 이렌 큐리였습니다. 이렌 큐리는 20살에 소르본 대학에서 물리학, 화학 그리고 수학 공부를 마쳤고요. 아, 여기도 잘하겠지. 네. 엄마 연구실에서 폴로늄 연구를 하면서 박사학위를 딴 과학 유망주였습니다. 그리고 이렌 큐리의 연구는 연구소 동료였던 프레더릭 졸리오와 결혼을 하면서 날개를 달게 됩니다. 야, 다들 직장에서 만나시네. 대학 CC를 못 하니까 여기서 그냥 아주 그냥 작정하고 만나는. 연구실. 네. 네. 이때 이렌 큐리 부부는 엄마인 마리 큐리의 방사능 연구에서 한 걸음을 더 나가는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바로 마리 큐리가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을 찾아냈다면 이렌 큐리는 인공적으로 이 방사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이게 더 대박 아니야, 그러면?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추출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거를 그게 엄마가 했는데 편한 값도 싸고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진짜 특히 더 중요한 게 방사선 항암 치료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렌 큐리한테는 20세기 최고의 연금술사라는 맞네, 별명이 연금술사. 붙었습니다. 네. 연금술사네, 정말. 그렇죠. 자, 인공 방사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이렌 큐리 부부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35년 부부는 함께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게 되지요. 와. 자, 이로써 마리 큐리 집안은 총 5개의 노벨상을 거머쥐게 되죠. 진짜 대단한 집안이네요. 그때가 지금 노벨상을.
퀴리 집안은 이로써 전 세계적인 노벨상 명문가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와, 교수님 근데 맨 처음에 강의 시작하실 때는 6개의 노벨상이 이 가문에 주어졌다고 했는데 나머지 한 개는 뭐예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와, 둘째가 기어코 받아내는 거 아니에요? 둘째가? 네, 바로 둘째 딸인 이브 퀴리의 이브 퀴리의 남편이자 네. 둘째도 뭔가 해냈네요. 둘째 딸이 받았으면은 아름답게 아기가 마무리가 됐겠지만 아니, 충분히 아름다워요. 이 정도. 네, 의외죠. 마리 퀴리의 사위인 헨리 라브이스 주니어가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이브 퀴리 미인이시네. 진짜 완전 네. 미인이시다. 아니 그럼 이브 퀴리의 남편분도 학자이셨던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브 퀴리는 이제 국제기구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국제기구 활동을 하다가 미국 외교관인 헨리 리차드슨 라브이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외교관. 네. 이후 퀴리 가문의 둘째 사위인 이 헨리 라브이스 주니어는 1965년 유니세프 대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와. 그렇게 해서 퀴리 가문에는 6번째 노벨상 수상자까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진짜 각 분야별로 콜렉터가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브 퀴리는 아버지, 어머니, 언니, 형부 그리고 자기 남편까지 노벨상을 수상하니까 나만 못 탔다고 내가 이 집안의 수치라고 막 이렇게 농담스럽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 집안에 하나도 없어. 무엇보다 이브 퀴리는 정말 가장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뭐죠? 뭐냐면 엄마 마리 퀴리의 전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 마케팅. 오, 그래서, 전기를 쓰셨구나. 전미 도서상도 받고 또 폴란드 훈장도 받게 되고 또 프랑스에서는 이제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네프를 받는데 그거는 유니세프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당당하게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많이 받으셨네요, 이분도. 네. 그러네요. 그 딸에다가 사위까지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마리 퀴리 입장에서 엄청 뿌듯했겠어요.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굉장히 뿌듯했겠지만 안타깝게도 마리 퀴리는 딸과 사위들의 노벨상 수상 장면을 보지 못하고 66세 나이에 죽음을 아이고. 맞게 됩니다. 공식 병명은 재생불량성 빈혈이었지만 방사능을 많이 쬐서 죽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죠. 이후 마리 퀴리는 남편과 함께 프랑스의 위인들의 국립묘지인 팡테온에 묻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 관에는 이제 특별한 처리를 해야 했는데요. 바로 마리 퀴리 시신에서 방사능이 방출됐기 때문에 관에다가 그 관 안에 나부를 얇게 이렇게 둘러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영혼에? 그러니까 방사성 물질이 반감기가 거의 1000년이 넘고 막 이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야지 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 퀴리가 썼던 연구 노트는 지금도 방사능을 내뿜고 있어서 열람하려면은 이렇게 방호 장비를 좀 이렇게 갖춰서 입고서 이렇게 가야지 될 대박이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사능의 악영향을 받은 건 딸 이렌 퀴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평생에 걸쳐서 방사능 연구로 결국 백혈병을 얻어서 59살 이른 나이에 사망을 하게 되죠. 하지만 퀴리 가문은 이들의 죽음 후에도 대를 이어서 과학 연구를 계속하면서 프랑스 과학 명문가로 이름을 남겨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멋지다. 네, 마리 퀴리는 여자가 열등하다라고 보는 시대에 태어나서 여자라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갖은 희생을 치르고 무시받고 비난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었죠. 자신이 원하는 과학의 꿈을 평생 꿋꿋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자, 오늘 이 강연이 마리 퀴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